이번 시간은 비타민 종류 가운데 비타민 B12, 다른 말로 코발라민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비타민 B12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타민 B12는 혈액 가운데 적혈구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2. 비타민 B12는 내재성 인자, 즉 위와 장에서 보이는 점액 단백질이 있을 때만 정상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참고로 점액의 주요 기능은 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등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 몸은 하루에 1리터 정도의 점액을 만들어냅니다. 3. 비타민 B12는 1947년 초에 동물의 간에서 처음 추출되었으며 악성 빈혈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4. 비타민 B12의 정식 화학명은 사이노코발라민입니다. 비타민 B12를 종종 항악성 빈혈인자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5. 비타민 B12의 분자 구조 내에 존재하는 황과 인 성분은 비타민 B12가 붉은 빛을 띠게 해줍니다. 따라서 비타민 B12를 유일한 적색 투명의 비타민으로 레드 비타민이라고도 합니다. 6. 흡수된 비타민 B12는 운반 단백질인 트랜스코발라민과 결합하여 체내 각 조직으로 운반되어 영양소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비타민 B12는 간에 상당히 많은 양이 저장되는데 저장 능력 이상으로 섭취된 비타민 B12는 신장과 담즙을 통해서 배설됩니다. 7. 비타민 B12는 MTHFR, 호모시스테인, 메티오닌 대사에 필요한 보조인자로서 비타민 B12가 사용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랜스코발라민은 이때 사용되어지는 비타민 B12를 혈액으로부터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 페이지에서 비타민 B12는 MTHFR, 호모시스테인, 메치오닌 등의 대사에 필요한 보조인자로서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타민 B9은 인체에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비타민 B12는 보조인자로 작동합니다. MTHFR은 5,10메틸렌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에서 5메틸렌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로 전환되는 데 필요한 효소입니다. MTHFR이라는 유전자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엽산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호모시스테인과 비타민 B12의 관계는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아미노산인 메치오닌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성되는 것이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바로 MTHFR 유전자와 TCN2 유전자에 의해서 다시 환원 과정을 거쳐 메치오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TCN2 유전자가 바로 트랜스코발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들도록 지시하는 일을 합니다. 결국 비타민 B12가 MTHFR, 호모시스테인, 메치오닌 등의 대사에 필요한 보조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8. 비타민 B12의 가장 큰 특징은 핵산의 구성 요소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혈액의 형성 외에도 비타민 B12는 메틸 그룹과도 연관이 있어 간접적이지만 핵산, 즉 DNA와 RNA의 구성 요소이고 DNA의 구성 단위인 퓨린, 즉 아데닌과 구아닌, 그리고 피리디민, 즉 시토신과 티민 같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생합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엽산과 함께 흡수될 때 효과가 가장 크며 단시간 내에
신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 비타민 B12는 비타민 B그룹 및 비타민 A, C, E 그룹 등 다른 비타민 그룹을 보조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B12는 갑상선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 잘 흡수되고 비타민 B12의 결핍 증상은 신체가 비타민 B12를 완전히 소진한 뒤 약 5년 뒤에야 나타납니다. 비타민 B12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2는 고온과 열에 강하지만 산, 알칼리, 습기, 커피, 담배, 알코올, 에스트로겐 및 수면제에는 약합니다. 만약 이들이 비타민 B12와 함께 섭취될 경우 이들은 비타민 B12의 효과를 중화시키거나 신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결핍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타민 B12의 결핍이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비타민 B12가 약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있는 적은 양의 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 결핍 위험군들입니다. 1. 계란이나 우유, 치즈 같은 유제품을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B12는 단지 동물 제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2. 크론병이나 췌장질환, 수술이나 약물 등으로 인해 체중이 감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양소 흡수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장에서 궤양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내재성 인자, 즉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질로 비타민 B12와 결합하여 B12의 장관 흡수에 필요한 인자에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4. 먹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5. 에이즈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같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6. 당뇨병 환자, 노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의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로, 호흡곤란, 설사, 신경질,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와 질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악성 빈혈과 비타민 B12에 관한 내용입니다. 악성 빈혈은 위세포에서 내인성인자를 만들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빈혈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내인성인자가 없는 경우는 우리의 몸은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내인성인자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질로 비타민 B12와 결합하여 B12가 장관 흡수에 필요한 인자를 말합니다. 악성 빈혈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몸에 힘이 없다고 느낀다든지 창백한 피부, 설사, 체중 감량, 열 발생, 손과 발에 마비 또는 따끔거림, 균형의 상실, 혼란, 기억 상실과 우울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와 심장질환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1. 많은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호모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한 결과 높은 호모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2배, 뇌졸중 가능성은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비타민 B6, B9, B12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높은 호모시스테인이 실질적으로 심장질환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질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음식으로부터 충분한 비타민 B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일부 의사들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기 위해서 비타민 B 복합체 복용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심장질환에 대해서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비타민 B 보충제를 복용해야 될지 여부에 관해서 담당 의사에게 문의를 해야만 합니다. 비타민 B12 1일 복용량 가이드입니다. 0개월에서 6개월까지 신생아는 0.4마이크로그램입니다.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유아는 0.5마이크로그램입니다. 어린이 1살부터 3살까지는 0.9마이크로그램이며 4살부터 8살까지는 1.2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리고 9살부터 13살까지는 1.8마이크로그램입니다. 14살 이상의 남성과 여성은 모두 2.4마이크로그램입니다. 임산부는 2.6마이크로그램이며 모유 수유하는 여성은 2.8마이크로그램입니다. 비타민 B12 복용 시 주의사항들입니다. 1. 약물과의 상호작용 및 부작용 때문에 비타민 B12를 복용하기 전에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2. 비타민 B12는 안전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만 장기간 복용할 경우는 다른 비타민 B와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비타민 B를 포함하는 비복합체를 같이 복용해야 합니다. 3. 고용량의 엽산을 복용하는 것은 비타민 B12의 결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엽산을 복용할 때 비타민 B12도 함께 복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엽산은 8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4. 적혈구가 비정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적혈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B12 복용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5. 비타민 B12를 복용하는 일은 일부의 경우는 유익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젊은 남성에게 급격하게 발생하는 유전성, 비진행성 안과 질환인 레베르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타민 B12 보충제를 복용할 경우 환자의 시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와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약물 중 하나를 복용하는 경우 먼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비타민 B12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와 비타민 B12에 관한 연구 내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타민 B12는 테트라사이클린 약물의 흡수 및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로서 축산물과 수산물의 등의 장내세균 감염증, 호흡기 질병, 원충성 감염질환 등의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원충성 감염질환이란 기생하는 원충에 의한 전염성 질환으로 샤가스병과 말라리아 등이 있습니다. 2. 비타민 B12는 다른 비타민 B 복합체와 함께 복용한다든지 단독으로 복용할 수 있으나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과는 시간 차이를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물론 비타민 B 복합체 보충제도 테트라사이클린과 다른 시간대에 복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타민 B12를 감소시키는 약물입니다. 다음 약물을 복용하는 동안 비타민 B12를 더 보충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타민 B12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항발작 약물이 있습니다. 항발작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페니토인이 있습니다. 페니토인은 간질이나 정신질환 등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다일렌틴이 있습니다. 2. 페노바비탈이 있습니다. 페노바비탈은 주로 부분 발작과 전신성 근간대성 발작 치료에 사용됩니다. 특히 부분 발작 중에서도 단순 부분 발작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프리미돈이 있습니다. 프리미돈은 부분 발작과 전신성 근간대성 발작 치료에 쓰이는 대체 약물입니다. 제품으로는 마이솔린이 있습니다. 마이솔린은 종래의 항간질약에서는 효과가 없었던 각종 경련 발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신운동 발작이나 소발작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B12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로 두 번째, 화학요법 약물인 메토트렉세이트가 있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암, 그리고 건선과 같은 면역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메토트렉세이트 약물에 대한 상품으로는 류마트렉스와 트렉소올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메토트렉세이트의 항암 효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메토트렉세이트를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 B12를 복용하기 전에 자신의 종양 전문의와 상담해야만 합니다. 비타민 B12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로 세 번째, 담즙산 격리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바일 애시드 세퀘스트렌츠라고 합니다. 담즙산 격리제는 담즙의 콜레스테롤의 체내 재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약물을 말합니다. 다음은 담즙산 격리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콜레스티폴이 있습니다. 콜레스티폴은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강화시켜주는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콜레스티드가 있습니다. 콜레스티드는 담즙산이 혈액의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2. 콜레스티라민이 있습니다. 콜레스티라민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로 동맥경화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품으로는 퀘스트란이 있습니다. 퀘스트란의 효능으로는 원발성 고지혈증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의한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비타민 B12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로 네 번째,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물은 위궤양, 위라 식도 역류 질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서 제산제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프로톤 펌프 억제제 약물과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에소메프라졸이 있습니다. 에소메프라졸은 위 벽세포의 프로톤 펌프의 작용을 저해하여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상품으로는 넥슘이 있는데 이 제품은 위라 식도 역류 질환이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을 위한 항생제 병용 요법에 사용합니다. 2. 란소프라졸이 있습니다. 란소프라졸은 활동성 12지장 궤양과 양성 위궤양의 단기 치료제입니다. 제품으로는 프레바시드가 있습니다. 프레바시드는 위산 억제제입니다. 3. 오메프라졸이 있습니다. 오메프라졸은 궤양 치료제의 하나로 위궤양, 샘창자 궤양, 역류성 식도염 따위에 사용합니다. 상품으로는 프릴로색이 있습니다. 프릴로색은 위산 억제 약물입니다. 4. 라베프라졸이 있습니다. 라베프라졸은 위궤양, 12지장 궤양,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 식도 역류 질환 등에서 증상 완화에 사용합니다. 상품으로는 아시펙스가 있습니다. 아시펙스는 에자이라는 제약회사가 만든 위산 역류 치료제입니다.
비타민 12 수치를 낮춰주는 약물로 5번째, H2 차단제가 있습니다. H2 차단제는 H2 수용체에 관여하여 히스타민 결합을 방지함으로써 위산의 분비를 강력히 억제하고 임상적으로 뛰어난 항궤양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스타민은 체내 물질의 하나로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반응, 그리고 위산 분비 작용 등에 관여합니다. 여기서 기관지 천식과 알레르기 반응에 관계하는 히스타민의 결합 부위를 H1 수용체라고 하며 위산 분비 작용 반응에 관계하는 히스타민 결합 부위를 H2 수용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H2 차단제 약물과 상품입니다. 1. 시메티딘이 있습니다. 시메티딘은 위산 분비 억제 작용이 있어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약입니다. 시메티딘 계열 상품으로는 타가메트가 있습니다. 타가메트는 제산제를 이용해 위산을 중화시키는 것에 그쳤던 이전의 치료법에서 한 걸음 발전해서 위산 분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위궤양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2. 파모티딘이 있습니다. 파모티딘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소화궤양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펩시드가 있습니다. 펩시드는 위산과다, 속쓰림, 위고 불쾌감, 위고 팽만감, 식체, 구역, 구토, 위통, 신트림 등이 있을 때 복용하는 약입니다. 3. 라니티딘 약물이 있습니다. 라니티딘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소화궤양 치료제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잔탁이 있습니다. 잔탁은 위점막 병변의 개선과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 악화기, 상부 소화관 출혈 등에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비타민 B12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